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6월 2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단독이라고 되어 있고요. 8년 만에 한일 통화 수합 전액 달러로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통화 수합 일단 기사 좀 읽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통화 수합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되게 많잖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될 때마다 그때가 항상 시장이 바닥이었었거든요. 코로나 때도 한미 통화 수합이 3월 19일인가에 체결되면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이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쌍바닥 모습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그때가 바닥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구장창 장이 올라왔었고요. 그 전에 또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됐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10월 한 달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한 40%씩 급락을 하면서 1500 지수가 이제 2000에서 1500, 1400까지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900까지 다이렉트로 892까지 빠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10월 달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10월 29일이었던가 그때 통화 수합이 체결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1월 12월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에 다시 시장이 약간 쌍바닥 만들듯이 빠지는 듯 했지만 3월부터 계속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 저점이 깨지지 않았었는데 그때도 통화 수합이 체결되고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한미 통화 수합은 아직까지 체결되고 있지 않는데 일본하고 한일 통화 수합이 이제 8년 만에 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수합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 거네요. 한일 통화수합가 체결되면 2015년 이후 8년 만이네요. 2015년도에 이 통화수합이 종결됐었네요. 특히 이번 통화수합은 전액 달러 기반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달러화를 주는 방식이네요. 그런 만큼 간접적인 한미 통화수합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달러 베이스로 한일 통화 수합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 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억 달러는 한국과 일본이 통화 수합을 처음 맺은 2001년과 같은 규모네요. 2001년이면 뭐 물가를 감안을 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20억 달러면 한 7배 곱해서 한 140억 달러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때와 똑같은 20억 달러면 규모는 별로 크지는 않다 그죠? 20억 달러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근데 의미하는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한일 통화 수합은 2001년 20억 달러를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진 2012년도에는 700억 달러로 불어났었네요.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2015년 종결됐다. 과거 한일 통화 수합은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거나
원화를 제공하고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시기였는데 최근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엔 스왑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일 통화 스왑을 재개하면서 100% 달러 스왑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한일 통화 스왑은 위안부 문제 등 외교 갈등으로 단절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기획재정부도 지금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 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과의 통화 수합이 필요한 게 아니며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통화 수합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일 통화 수합 규모는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었었는데요. 2001년 7월 첫 협정 당시에 2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이후 2005년도에 30억 달러, 그리고 2006년 80억 달러, 2011년 570억 달러로 규모가 커졌다. 요렇게 변화가 있었는 거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왜 2005년에 이렇게 규모를 늘렸고 2006년, 2011년 이렇게 규모를 늘렸을까? 그때 시대 배경을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말 그대로 정말 그 남유럽 위기가 막 이제 2010년 5월달에 그리스 사태 터지고 2011년부터 막 이렇게 불거지던 시점이었죠. 2012년, 13년 가면서는 그리스 국채와 뭐 스페인, 피그스 국가들 국채 금리가 20% 이상 올라가면서 난리였었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통화사업 규모를 왕창 늘린 것 같기도 하네요. 2006년도에 80억 달러였는데 2011년도에 570억 달러였으니까 그죠. 잔액 기준으로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었네요. 이게 계속 규모를 30억으로 늘린 게 아니라 20억에서 또 30억 추가, 80억 추가 뭐 이런 시기였었네요.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서 유럽 재정 위기가 불거졌을 때인데 하지만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변곡점이 됐다고 합니다. 독도 방문 하셨던 게 2012년 8월이네요. 네, 11년 전이다 그죠?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만기 도래한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는 일이 반복이 됐고 스와프 규모도 계속 축소되다가 결국 2015년 2월 최종 종료됐네요. 갑자기 2015년 2월에 우리 하지 말자 한 게 아니라 보통 이래 통화 사업을 체결할 때 뭐 5년간, 6년간 은행에서 대출 빌릴 때도 만기가 있듯이 그렇게 만기를 정해놨었는데 그게 만기가 돌아야 했을 때 추가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2015년 2월자로 최종 종료가 됐었네요. 한일 통화 스와프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 엔화 스왑이 체결된 2005년 5월을 제외하며 모두 달러가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였네요. 즉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방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한일 통화 스왑은 전액 달러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수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이미 넉넉하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이 4,209억 달러에 지금 달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뭐 520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외환 보유액 순위로는 세계 9위입니다. 지금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29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통화 수합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수합 규모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수합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윤 정부 들어서 무르익은
한일 간 해빙 무드가 경제적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한국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한일 통화 수합 추진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께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유사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한국에 유리한 내용이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높아진 환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급격한 엔화 약세 상황에 맞닥뜨린 일본에도 달러 기반의 통화 수합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한국의 엔화를 제공하는 대신 달러를 빌려와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러니까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스와핑을 하는 건데 꼭 우리가 일본에 가서만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일본이 또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최근에 약간 경제 위기론이 많은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도 사실 미칠 게 없는 장사인 거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도 엔화 가치가 달러보다 지나치게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기반의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 통화 가치를 안정화하는 윈윈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기사는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슈퍼 엘니뇨 공포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올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별로 믿지도 않는데요. 이 기후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를 좀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이라고 합니다. 미국 남부의 텍사스, 중국 베이징, 남미의 에콰도르 등지에서 최근 이상고온 및 가뭄이 발생하면서 엘니뇨가 올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엘니뇨 때문에 인류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엘니뇨로 주요 경작지에 이상 기후가 닥치면 식량 자원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뛸 수 있고 파나마 운하 등의 물동량이 제한돼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전력난으로 제조업 기지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요게 저도 이제 좀 걱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요인이 될까봐. 주요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엘니뇨까지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죠. 네,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커피, 설탕 가격 뛰고 곡물도 꿈틀이라고 돼 있으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요. 슈퍼 엘니뇨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돼 있으면서 가뭄으로 인도 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로부스타 원두가 흉작이 될 수가 있고 아프리카는 가뭄으로 코트디부아르 코코아가 흉작이 될 수가 있고요. 오세아니아 저쪽 호주 쪽은 가뭄으로 호주 밀 흉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중남미 쪽에서는요. 파나마 운하 물동량 제한 그리고 브라질 로브스타 원두 흉작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등 미국 남부 지역과 베이징 등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에서 45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있고요.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은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엘니뇨 초입인데도 식량 자원 가격은 벌써 강세고요. 엘니뇨로 가뭄이 들어서 작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되었어다. 바로 이번 주에 뭐 라면값도 내리고 했는데 큰일이네요. 이렇게 다시 또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죠. 지금 로브스타 원두 선물 가격이 2,930톤당 2,930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설탕 재료인 원당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28% 그리고 코코아 선물 가격도 23%가량 뛰었고요. 로브스타의 주요 산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엘니뇨가 발생하면 가뭄 확률이 높아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계 코코아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도 그래요. 세계 코코아의 절반이 여기서 생산되군요. 그리고 설탕 원료의 주요 산지 중 하나인 인도는 이달부터 몬순 우기인데도 강우량이 평년의 70%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식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밀 선물 가격은 이달 들어서 17% 올랐고요. 밀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서 5월까지는 하락했으나 미국 곡창지대에 가뭄이 심해서 작황이 부진하자 이달 들어서 상승 전환했다고 합니다. 라면, 과자 등 식품부터 비누 등 생활용품에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팜유 가격이 하반기에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과거 엘니뇨 동안 평균적으로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3.9%포인트 확대됐었고요. 주요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엘니뇨에 따른 폭우로 구리 채굴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세계를 뒤흔들었던 물류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데 세계 교역량 가운데 약 5%를 처리하는 파나마 운하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면서 비상이 걸렸네요. 파나마 운하는 인근의 같은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와서 지금 선박 이동에 쓰는데 가뭄으로 호수 수량이 줄자 흘수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를 흘수라고 하네요. 이 흘수를 낮추는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흘수가 낮아지면 적재량을 줄여서 배가 덜 가라앉게 해야 하는데 물 부족이 더 심각해지면 하루에 통과하는 선박 수까지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해상 운임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네요. 세계 공장 중국뿐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후보지로 꼽히는 베트남의 폭염에 따른 전력난이 예고되면서 제조 공장의 무사 가동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요. 바르가비 사크티벨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위험에 노출된 문제의 시기에 하필 엘니뇨까지 등장했다면서 엘니뇨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다트머스대 연구진은 사이언스에 게재한 연구에서 이번 세기에 엘니뇨 때문에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8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경 원인데요. 비율로는 1%가량 손실이 날 것으로 예측을 했네요. 세계 전체 GDP가 한 84조 달러다, 그죠? 11경 원.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6조 달러에서 1.8조 달러 요 정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딱 세계 경제의 2% 정도 되네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엘니뇨 영향권에 드는 나라의 경제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고요. 인도와 아르헨티나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호주, 페루, 필리핀은 0.3%포인트 이렇게 엘니뇨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엘니뇨가 뭔지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스페인어로 소년을 뜻하는 엘니뇨. 엘니뇨가 소년이군요. 그러면 소년은 뭐죠? 아시는 분은 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아지는 현상인데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동쪽에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고 태평양 중부와 동부에 대류가 몰려서 온도가 다시 상승한다. 이는 대기 상층의 제트 기류 흐름에 영향을 줘서 예년과 다른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가뭄,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 엘니뇨 현상이 또 일어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도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태양의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풍 같은 거, 열폭풍,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구상의 그런 오염 물질에 의한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요 관련된 기사가 다음에도 좀 나오면, 방금 이 기사 참 좋다, 그죠? 이래서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줘서 어떻게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 파나마 운하까지 얘기하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한국경제 이고운 기자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전공 구분 없이 새내기 뽑는다. 의대는 예과, 본과, 통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이제 막 정권 바뀔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초딩 뭐 중딩부터 내가 대학 지원할 때 뭐 어떤 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은데, 계속 좀 좋은 식으로 이렇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시 시스템이기도 하죠. 이게 전공 없이 뽑는다고 하니까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에서 학과와 학부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되네요. 의대는 예과와 본과를 통합하거나 예과 2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이러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고요. 대학 내 학과 간 장벽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서 융합 전공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아질 경우 이에 대응해서 헬스케어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새로 개설할 수가 있고요.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학과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이화여대, 한동대 등 일부 대학에서 무전공, 자율전공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산되지 않고 있다네요. 학과와 학부가 원칙이다 보니 이를 벗어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전과는 대학 2학년부터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학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과 허용 시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고요. 의대도 지금보다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지는데 의약학 계열 6년제 교육과정을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분한 규정을 대학 선택에 따라서 예과 1년과 본과 5년 아니면 예과 3년과 본과 3년 통합 6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네요. 대학 밖의 수업 폭도 넓어지는데요.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동 수업 제도를 신설하고요. 다만 학교 밖 수업은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만 이수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사회에서 대학이 지역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응이고요. 장제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영역의 규제 개혁 내용이 담겨 있고 학교 밖 수업 제도화와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핵심 과제들이 포함돼서 대학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 저는 이거 잘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옮기는 것도 우리보다는 좀 자유롭고요. 다른 학교 이제 편입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학 내에서 전과를 하는 거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대학을 들어갈 때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걸 미리 정한다는 게 참, 그게 내가 과연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뭐에 흥미가 많은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뭐 과학고를 가는 학생들, 뭐 로봇이 난 너무 좋아. 아니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예체능 쪽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일반 뭐 인문계나 뭐 인문계, 이과, 문과 그것도 구분하는 것도 저는 문과, 이과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면 내 적성을 좀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또 지난번에 연락 오셔서 거의 몇 년 만에 뵌 거죠. 7년 만에 뵀나요? 그렇게 뵀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상업이 없고 공업이 있었거든요. 공업 배웠다가 고등학교 갔더니 거기는 공업이 없고 상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업을 배우고 온 학생들은 너무 쉽고 저처럼 공업 배우다가 이제 상업하니까 도대체 또 대차 대조표에서 대변과 차변에 왜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차변에 가야 되고 대변에 가야 되는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회계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경영학과 와서 또 회계를 배우게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건 지나고 보니까 외우는 거였는데 그렇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떻는지 올해 얼마나 잘 벌었는지를 보기 좋게 약속을 한 거였는데 그걸 왜 왼쪽에 가야 되고 이거는 왜 오른쪽에 가야 되는 걸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스트레스 받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학술제 준비위원장 맡으면서 선물의 이해,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선물의 이해라는 걸 주제로 잡으면서 그때 91년도니까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이 96년도에 도입됐는데요. 도입도 되기 전에 막 그런 거 이제 5년 전에 막 공부를 했던 거죠. 그렇고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선물은 어떻게 내가 포지션은 안 갖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매도를 먼저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만기 결제 전에 뭐 베이시스가 있고 이 베이시스가 또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고 막 이런 거 공부하는데 되게 재밌어 가지고 그때 이제 제 적성이 투자에 내가 약간 재능 예 재밌으니까요.
그때 제가 나는 앞으로 이제 투자 요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증권사랑 자문사 이렇게 어플라이 하다가 자문사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뭐 꼭 펀드 매니저 안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뭐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어쨌든 재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적성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이랑 이 과목 저 음악 과목 듣다 보면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전과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개혁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 신입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정말 꼭 있어야 되는 학과도 있습니다. 뭐 국사학과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기는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가 아니라면 시장 원리에서 뭐 지금 컴사가 뭐 대세죠. 의대 다음으로 컴사 컴퓨터 사이언스 요쪽이 이제 대세면 아무래도 학생이 그쪽으로 몰리면 왜 몰리겠습니까? 졸업하면 취직이 잘 되니까 몰리는 거고 졸업하면 왜 취직이 잘 되냐면 그쪽 인력을 많이 뽑으니까요. 그렇다면 컴사의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학생을 뽑고 보니까 300명이 몰린다. 그러면 저는 또 그쪽에 교수님이나 강의가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면 되고 약간 시장 원리에서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학부 구분 없이 이렇게 선발하는 조치는 여러 가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요, 삼성이 TSMC에 선전포고 파운드리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기사를 계속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 게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막 이렇게 테마 쫓아다니는 게 근데 그 테마가 뭐냐면 다 성장 테마입니다. 3년, 2년 전이었죠. 뭐 위메이드 같은 거 뭐 급등을 했을 때 그런 것도 다 성장 테마잖아요.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오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나한테 자꾸만 질문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안 변할 게 뭔가를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변할 게 뭔가. 그 얘기를 보면서 아마존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자상거래에다가 또 그리고 플랫폼의 1등에다가 세상의 새로운 변화를 계속 가져온 기업의 그러한 CEO가 지금은 이제 CEO 자리 물려줬죠.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 제가 이게 무슨 얘기지 했었는데 투자는 변할 거와 변하지 않는 거 이 두 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그 어떤 기술적 아니면 소비자로부터 엄청난 충성도를 만들어내서 그걸 얼마나 변하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그게 소위 말해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흉내를 내서 비슷한 카피 제품을 만들고 막 해도 넘사벽이 되는.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워런 버핏은 변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한창 변하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뭐 이런 거를 처음에 투자 안 했어요. 그죠? 2007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는데 그때 투자 안 하다가 왜 2015, 16 요때 대거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애플의 고객에 대한 충성도, 애플이 만드는 데는 아이폰 그리고 그 앱스토어의 어떤 생태계 그리고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 생태계랑 뭐 아이워치도 있고 그죠? 이런 게 또 맥북과 연동된 그런 애플의 생태계가 3년 5년 지나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에 이제 팀 쿡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왜 투자 안 하다가 팀 쿡이 CEO를 맡고 나서 투자를 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예측 불가능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거, 예, 이것도 상당히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 요 기사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이 좀 많이 샜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세상을 바꿀 어떤 성장주, 예, 그런 거에 대한 투자도 뭐 일부 하지만 지금의 그 초우량 기업의 그런 경쟁력, 바뀌지 않는 경쟁력 그런 걸 보면서 주가가 이제 싸졌을 때 사서 예, 또 업황이 회복되면 파는 이런 매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를 사신 600만 그 주주분들은 투자를 잘 하셨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나 그 말씀 드리잖아요. 지난번 3% 상담소 진행할 때도 뭐 물타기 해가지고 6만 7천 원인데 본전되면 전 진짜 다 털고 나갈 거예요. 뭐 그랬을 때 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뭐 한 7만 2천 원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문 보면서 계속 삼성전자가 어떻게 난공불락의 그런 세계 1등의 초격차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지난번 9만 원 갔을 때 쫓아 사게 사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그동안에 뭐야 생각보다 뭐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런 그때의 비전이 현실화되는지 네,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2나노미터 공정에서 모바일 칩을 양산을 하고요. 2026년에는 고성능 컴퓨팅, 2027년에는 자동차용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를 맹추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 시그니아 힐튼 호텔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년 2023을 열고 2나노 양산 계획을 밝혔네요.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2나노 양산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 혁명이 전 산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가장 최적화된 트랜지스터 기술을 계속 혁신해서 AI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금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와서 삼성전자만 거의 12조를 샀는데 이런 것 때문인가? 파운드리 TSMC가 아무래도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이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거의 차이가 발생하기 굉장히 낮은 그런 위험의 확률에도 대비를 한다는 게 선진국의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웬만한 그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거 다 TSMC가 그 거의 56% 이렇게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좀 불안한 거죠. 네, 정말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다음 2등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2나노 양산 이런 게 있다면 미국의 큰 펀드들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보고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 삼성의 이 파운드리 부분을 좋게 보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날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로드맵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네요. 나노란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거죠. 이 회로 선폭이 미세할수록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2나노 공정은 3나노 대비 성능은 12% 그리고 전력 효율은 25%나 높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최첨단 공정으로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자는 8인치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2025년 시작한다는 계획도 이날 처음 공개했네요. GaN 이 갈륨은 질화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실리콘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서 성능 개선과 전력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데 요 얘기는 벌써 이게 한 10년 전에도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차세대 반도체로요. 25년부터 시작하네요. 또한 쉘 퍼스트 전략을 통해서 2027년 클린룸을 21년 대비해서 7.3배로 확대해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아쉬운 점 중 하나로 높은 모바일 칩 의존도가 꼽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주로 제조하다 보니까 모바일 칩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을 하고요. AI나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대형 주문이 TSMC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서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는 더 커졌네요. 전자가 27일 공개한 파운드리 사업 로드맵에는 모바일 편중이란 약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는데 전기차용 칩 강화와 생산 능력 확대, 패키징 턴키 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 추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얼마인가 가끔씩 읽어보지만 자꾸 까먹으니까요.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지금 나옵니다. 23년 기준으로 1200억 달러나 됩니다. 1200억 달러. 와. 그러면 거의 16조네요. 160조 시장입니다. 160조. 160조 시장인데 2026년이 되면요. 이 1200억 달러가 1800억 달러로 50%나 성장을 하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1200억 달러에서 TSMC가 이 시장의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TSMC의 매출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삼성이 지금 15, 16인데 1879억 달러가 된단 말이죠. 3년 뒤에 2026년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5% 그대로만 유지가 돼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꽤 되네요. 네. 243 네, 230조 40조 시장에서 거의 삼성전자가 한 40조 정도인데 여기서 시장 규모를 늘려가면 요 파운드리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20%까지만 올라와도 되게 좋겠네요. 20%만 올라와도 한 40조 되네요. 40조 가까이 되는. 네, 그 계산은 나중에 제가 좀 따로 해보고요.
눈길을 끈 것은 삼성전자가 예고한 새로운 서비스다. 25년부터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8인치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가 대표적인데, 전력 반도체는 기기에서 전력 변환과 제어를 담당하고요. 이 질화갈륨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이 아니라 화합물인 질화갈륨 웨이퍼에서 생산이 되는데 200도 이상 온도를 견딜 수가 있고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이 때문에 고온 고압 환경을 견뎌야 하는 전기차, 데이터 센터, 서버 등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11억 달러, 약 1조 4천억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전력 반도체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테스트 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세대 통신 시대에도 대비하는데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RF 라디오 프리퀀시 공정을 개발해서 2025년 상반기부터 또 양산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존 14나노 대비해서는 전력 효율이 40% 이상 향상되고 면적은 50% 감소한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패키징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인데, 패키징은 전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칩을 기기에 장착 가능한 상태로 가공을 하는 거죠. 최근 전공정에서 칩 미세화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계속 이제 미세화 공정이 전공정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세화가 이 반도체의 핵심 공정이었는데, 뭐 3나노, 2나노, 뭐 1.5나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뒷단에 후공정에 해당되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공정에서 커지면서 패키징 읽었고요. 삼성전자는 최첨단 패키징 협의체인 MDI 연합 출범을 주도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후공정 전문업체 OSAT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등이 모여서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모색하는 기구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중앙 처리 장치, CPU 그리고 GPU 같은 시스템 반도체와 D램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패키징해서 하나의 반도체로 동작하게 하는 2.5D 그리고 3D 이종 직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패키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맞춤형 칩의 성능 향상을 원하는 고객사를 유치한다고 하네요. 클린룸 규모도 7.3배로 확대한다고 아까 돼 있었는데, 생산 라인 공간을 뜻하는 이 클린룸을 선제적으로 건설하고 시장 수요와 연계한 탄력적인 설비 투자로 고객사 요청에 적시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하네요. 적시하니까 토요타의 Just in Time 시스템이 또 생각이 난다, 그죠?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과 미국 텔러에서 파운드리 라인을 확장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평택 3공장에서 생산을 본격화합니다. 2027년에는 이 클린룸 규모가 21년 대비해서 7.3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계정욱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파트너와 협력을 해서 이종 직접 기술 도입에 따라 높아지는 설계 복잡도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협력사 생태계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고 고객사의 혁신과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미국 저성능 AI 반도체까지 중국 수출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면서 뭔가 이래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가 싶은데, 이쪽 AI 반도체 뭐 이런 쪽은 전혀 지금 물러섬이 없습니다. 더 공격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책에서 패권 전쟁이라는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이렇게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100년간의 패권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 이제 이렇게 못 들어오게 제가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미국이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업체들이 수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서 개발한 변형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중국 내 AI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고강도 조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읽다 보니까 지금 50분이 다 됐네요. 예, 요 기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매출 2배로 늘릴 거다라고 하니까 요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조심하시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